오늘 오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강화 지시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이래 사실상 식물위원회, 인권말살위원회라는 악평을 받아온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바로잡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경찰에 대해서도 인권경찰로 탈바꿈할 것을 강력 지시했습니다. 조 수석은 인권 침해 사건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찰 및 구금시설에 개선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요청. 검경 수사권 조정에 염원을 피력하고 있는 경찰에 인권 문제 해결 없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검경 수사권 조정이 본격 궤도에 오르면서 검찰에 집중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할 수 있을지, 또한 그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지 지금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5월 25일) 목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두 번째 이슈로 들어가겠습니다. 전직 인권 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의 7번째 업무 지시 화두는 바로 인권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에서 인권의 가치를 우선하겠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근 미디어 오늘 기자 계속 함께 자리해 주시고요.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업무 지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였었죠? 네, 업무 지시 7호였죠. 국가인권위에 대한. 꼭 호수로 붙여야 돼요? 뭔가 있어 보여서. 네, 호수를 붙이면. 네. 국가인권위에 좀 힘을 실어주겠다 이런 좀 방점이 좀 찍혀 있는 것 같은데, 조국 민정수석에 의하면은, 인권위로 하여금 정부 부처 내 인권 상황을 점검토록 하는 등, 인권위가 정부 부처의 그 인권 침해 파수꾼 역할을 하도록 역할을 이제 제대로 만들겠다. 네, 인권위가 출범 이후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는 역할을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기관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네, 이번에 그 인권위를 다시 예전의 인권위로, 그러니까 인권의 중심인,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라는 문재인 2012년에 모토였지만 그거 대통령의 그런 모토와도 좀 맞는 그런 업무 지시인 것 같아요. 예, 구체적으로 경찰 얘기도 하지 않았나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인권위원장이 대통령에게 특별 보고를 다시 하도록 그렇게 자리를 좀 마련했다. 이런 데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 정부 부처 어떤 기관 평가를 할 때 인권위 권고 그런 지시사항을 얼마나 좀 수행을 했는지 그 부분도 넣겠다고 한 것,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예. 최 의원님,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가 상설위원회죠? 그럼요. 상설국가위원회죠. 상설 국가위원회. 예, 상당히 그 위상이 높은 거고요. 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제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게 아니고 국민의 정부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되게 어렵게 그 자민련 세력과의 연대로 대통령이 그렇죠. 되셨잖아요. DJP 연합. 그런데 그리고 경제도 되게 어려웠고 IMF 상황이었는데 그 민주주의에서 확실히 진전시킨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국가인권위원회 설치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패방지위원회, 지금 이름이 바뀌었죠. 그 설치하신 거고, 세 번째가 방송위원회를 만드셔서 그 전에는 방송 정책을 관료들이 다 했어요. 그런데 방송위원회를 무소속 독립기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의 중립성, 독립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거기 방송위원회에 있었었죠? 부위원장. 부위원장? 그럼 차관급인데? 저 직무대행까지, 위원장 직무대행. 오호, 장관급까지? 그러니까 제가 다 해서 할 게 없다고. 오호. 그래서 이제 다 해서 다시 낮은 곳으로 이만소서 방송 나오신 거예요? 네. 낮은 건 아니고. 낮죠, 여기가. 정봉주 의원 가까이 올라고. 그래서 이 3대 국가기구를 만드신 거는 그 당시 상황에서 보면 대단한 의지였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킨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정말 지금 와서 봐도 DJ는 그냥 정치인이 아니세요. 그냥 정치의 신이세요. 정신. 네. 정시진. 그러네. 정시진이 누구냐면요. 정봉주 의원께서 말지 사모 기자였는데요. 그때 이제 말지의 본명으로 글을 쓰거나 그러면 반드시 안기부나 경찰이 뒷조사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못 나오게 하냐 부모님을 치세요. 그래서 이름을 우리가 가명을 다 썼거든요. 근데 그때 그 가명이 정시진이었어요. 그래서 시를 빼면
정신. 정진인데 하나 빼면 정신. 만담하러 나오셨어요? 저는요, 만담 코너를 하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 인권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방송위원회를 통해서 네. 사실 대한민국의 인권 지수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세계적인 인권 국가로 발돋움한 거 네, 아니에요? 발돋움했고 아주 모범적인 국가로 평가받았고 노무현 대통령은 어느 정도셨냐면요. 기억하세요? 참여정부 초기에 네이스 때문에 엄청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학생 정보, 그 인권 침해다. 교육부. 예. 그래갖고 난리가 났을 때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 방침과는 달리 네이스에 반대했어요. 학생 인권이 중요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물에 그 상황에서 기름을 부은 격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국가인권에 대한 비난이 막 전 사회적으로 막 일어났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권 보호를 위해서. 네, 그러니까 두 분 대통령님이 계실 때는 국가인권위의 위상이 정말 높았습니다. 존중받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9년 동안 거의 허수아비 역할을 했었죠. 인권위원회가 있었나요, 의원님? 없었나요? 없었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인권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전혀 못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깜짝 놀랐어요. 거기가 진행인 줄 알고 대답할 뻔했어. 네, 사실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 인권위원회가 독립기관으로 활동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바꾸려고 했었습니다. 이 인권위원회 자체를 독립된 기관으로 놓으려고 했던 이유 자체가 아까 앞서 이제 최민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대통령이 또 인권의 침해가 되면 바로 거기는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와 관련된 행정부의 권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독립기관으로서 독립된 목소리,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사실은 그거를 직속기관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강력한 비판에 부딪혀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 독립기관인 인권위원회를 장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권위 위원장도 사실은 그 위원들이 독립해서 추천해서 이제 선임하도록 되어 호선해야 있는데 되는데. 네, 호선해야 되는데 위원들을 정부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넣어가지고 그 위원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해서 사실상 그 위원장 자체를 기능하지 못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걸로 그치지 못해가지고 오히려 그 인권위원회가 하는 역할 자체를 못하도록 그 뭐 인원수라든지 예산이라든 것들이 이런 것들을 축소해가지고 인권위원회가 독립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인권위원회가 있었지만 인권위원회가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뭐 정부의 입맛에 맞는 어떤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제 기능을 못했다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사실상 우리가 기본권이 워낙 침해되다 보니까 그쪽까지 신경을 못 쓰고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네요. 그 인권위원 중에 한 분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유영하 변호사입니다. 세상에. 지금 변호하시는 그분이 인권위원이셨잖아요. 대통령의 인권을 변호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말 잘하세요. 그래서 그 유영하 변호사는 그분이 그 총선인가? 아니, 저는 순간적으로 헷갈린 게 유영하 변호사가 유영하 변호사 그러니까 맞는데 왜 유영하 다들 변호사. 떼어가는 예. 분위기? 아니 근데 왜 그러냐면 예. 너무 그 위치하고 틀려갖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유일하게 그 접견을 하는 변호사인데 네. 우리도 아무리 이 국가 인권이 무너졌다고 할지라도 인권위원회라고 하면 그래도 좀 뭐 민변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과거에 무슨 시민사회 운동을 했든지 이런 분들로 생각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그분과 동명이인은 아닌가? 하는 순간적으로 착각이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들어가셔서도 그 대통령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을 했죠. 예. 세월호 관련 보고를 인권 보고할 때 유엔 다 인권 보고에 뺀다든지. 뺀다든지 이런 일을 하셨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아주 상징적인 거예요. 유영하 변호사님이 인권위원을 했다는 것이. 했다는 게. 네. 그냥 대통령의 수석과 같은 분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실세인 거죠, 실세. 국가 인권보다는 대통령의 입맛에 맞게 인권위원회가 네. 굴러가게끔 하는 이런 역할을 했고. 네. 자,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가 인권의 권고 수용률을 높여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예, 지시라고 일단 생각이 이게 됩니다. 무슨 뜻인지는 좀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인권위원회의 어떤 인권 문제가 접수가 되면 인권위원들이 각 행정부처나 이런 데로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파악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서 그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조사위원들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 위원들은 이것을 보고 이것이 잘못됐다, 잘됐다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인권 침해 에 해당된다라는 그 판단을 하고 각 행정부처에 권고 결정을 내는데 이 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수용하는 그게 조항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각 행정부처에서는 그냥 참고만 하는 것에 그쳤고요. 예, 인권위원회 권고를 참고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더 문제는 사실상 이 참고를 한다고 한다면 서로 간의 국가 기관이니까 그 이 국가 인권위의 결정을 존중하는 어떤 취지의 회신을 보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예산상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차후에는 이런 계획에 따라서 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좀 회신을 보내주고 개선을 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당한 결정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회신조차 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하고 이거는 정말 인권 침해가 중대한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형식적으로 부수적인 내용만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공고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방법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이 이 공고안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핵심 공고안을 어떻게 개선하는지에 대한 경과 추이까지 보고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최 의원님. 이게 되게 중요한 예, 거예요. 중요한 문제인데 그 제가 실례를 들어볼게요. 네. 그 감옥을 몇 년도에 사셨어요? 저요 그런 얘기를 예. 82년. 82년도에 네. 그때만 해도 교도관들이 재소자에 대한 폭행, 감금 이런 게 비일비재했었거든요. 이번에 2013년에 들어가 봤더니 네. 교도관들이 일체 재소자의 손끝도 못 대요. 오, 네. 재소자들이 뭐라고 하게 되면 징벌방에는 보낼 수 있습니다. 징벌방에 보낸 순간 이 재소자들은 어디에다가 진정을 하냐면 국가인권위원회에다 진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교도관들은 불편해하는데 대한민국 죄를 진 재소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인권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 교도소 내에서의 폭행, 그러므로 인해서 인권이 지켜지고 사고가 줄어든 게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 거기 들어가니까 느끼겠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그 2000년대 국가인권위원회 가치를 몰랐던 두 분들, 그분들 거기를 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 결정한 사안들의 가장 큰 혜택을 보고 계신 분들이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 분 더 봐야 되죠, 이제. 한 분 더. 한 분 더. 오늘 그분한테 저거 국가인권위원회 망가뜨린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인권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가시라고 한번 얘기하세요, 이따가. 영상편지. 예, 사실은 이제 그 인권의 가장 사각지대에 있었던 예. 분들이 바로 재소자들입니다. 재소자들의 어떤 개구 사용, 그러니까 이미 인신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동을 할 때 수사받으러 나갈 때에 그럴 때의 어떤 개구 사용도 사실은 굉장히 침해. 개구 사용이요? 그러니까 이제 포승이나 이런 것들을 예. 하는데 과거에는 막 이렇게 뒤로 해가지고 완전히 묶어버려가지고 운신을 아예 못하게 했었거든요.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요. 미결수들이 사복을 입게 될 그것도 수 예, 있는 맞습니다. 것도 그것도 제가 노무현 말씀드리려고 대통령 때 바뀐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2003년도인가에. 미결수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의 어떤 추정의 일반인과 원칙, 예.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일반인과 똑같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는 그냥 무조건 이 수용복을 입고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역시 인권위원회의 결정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독방,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독방의 크기라든지 아니면은 혼거실이라고 해서 그 여러 명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이 재소자들의 그 수감방도 최소한 몇 평은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인권위원회, 이것들이 다 결정이 인권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이렇게 때문에 진짜 예, 그런데요. 책상 위에서만 결정한 거하고 살아본 사람들이 뭔가 보기에는 다르네요. 참 이렇게 웃을 수도 없고. 근데요, 예. 이 아까 세 가지 달라진 점이 예. 있잖아요. 대통령 보고를 정례화한다, 인권 정례화하라. 이게 얼마나 위상을 높이는 건지 아세요? 아,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께 독대를 하냐 안 하냐가 늘 이슈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인권위원장이 대통령을 만나서 특별 보고를 한다. 이거 정례화. 자체가 예, 아. 그것도 정례화잖아요. 이게 위상을 엄청나게 높인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권고 수용률을 높일 높여라. 것. 예, 근데 요거를 그냥 높여라 그러면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뒤따라오는 기관장 평가 기준으로 인권위원회 권고 수용률을
이게 수용 지수를 도입해서 평가에 반영하겠다. 무슨 예. 뜻이냐면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공기관은 이런 공공기관 기관장 평가를 받아요. 예. 그 기관장 평가에 따라서 이 기관장이 점수가 일정 부분이 안 되면 면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인권위 권고 수용률이 낮으면 그게 이제 점수 반영 비율에 따라 예. 이게 기관장의 자리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게 할 수 있다. 이런 야, 얘기예요. 이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국민 내 인권 향상에 엄청난 네, 기여를 할 수 있는 네. 업무 지시를 한 거네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행보하시는 거 보면 이거 하나하나를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준비가 예, 돼서. 위상 높이기 그리고 실질적인 대책 그것도 대통령이 지금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대책 법 개정 없이 예. 그거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이제 조금 한 발 더 나가서 이렇게 이제 해놓고 실질적으로 다음 정부에 이제 뭐 계속 이게 그 민주정부가 쓰겠지만 만약에 이것을 이명박근혜 정권처럼 다시 되돌리려고 해도 불가역성을 만들기 위해서 법제화시키는 건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예, 법제화를 시키는 게 의미가 있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법이라는 건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제 법이 만들어지면 그 기준에 따라 시행령을 만들고 또 규칙을 만들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이 시행령이 할 사안을 법으로 올려서 계속해서 민주주의를 퇴행시켰던 게 박근혜 정부가 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법률가시기도 하지만 이런 현실적으로 법으로 만들어도 시행령으로 막고 시행령으로 뭐 안 되면 법으로 해서 막고 이런 돌려막기 하는 것도 잘 알고 계셔서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시기에는 실질적으로 위상을 높여요. 예. 높이면 어떻게 되냐? 그 내부 구성원들의 그 의지, 신념 이런 게 달라져요.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완전히 거죠. 바뀌고 예. 그리고 국민들의 수준이 바뀌어요. 그러면 이게 불가역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법과 제도로 하면 될 것 같지만 법과 제도도 사실 마음 먹으면 예. 후퇴되잖아요. 우리가 방송장학도 보고 예. MB 때 봤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대통령께서 4년 동안 지키시면 인권에 대한 국민 감수성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후퇴해도 그 수준이 아주 미미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남국 변호사님. 네.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했던 97년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들었으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주로 이게 보니까 2001년 11월 25일 날 출범을 했네요. 네. 그 이후에 대표적으로 했던 사례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느끼지 못하지만 이렇게 민주화된 사회, 좀 안정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사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좀 네, 사례를 대표적인 소개시켜주세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 그 사형제 폐지와 관련된 인권위원회 결정안 자체가 굉장히 사회에 당시에 이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사형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사형제가 필요하다라는 당시 의견이 굉장히 우세했던 상황이었는데요. 예.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사형제가 폐지되어야 된다라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로서는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굉장히 용기 있는 그 결정안을 냈었고요. 사실상 그 지금 17년인가요? 18년 동안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네. 그래서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 그러니까 사형제는 존속하지만 실질적으로 사형제가 없는 나라 이렇게 분류되고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없는 나라였는데 또 중요한 것은 사실은 국민의 법감정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어떤 사형제가 실제 어떤 뭐 범죄의 어떤 재범률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이 없다라는 것이 연구 결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정말 흉악범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형을 시켜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 당시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좀 어떻게 충격이었네요. 보면 조금 센세이셔널한 어떤 그런 공고한 결정을 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사형 집행이 언제였습니까?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변화는 훅 들어가니까 답변을 못 하시네요. 아, 죄송합니다. 예. 네. 서진 룸사롱 사건 아닌가요? 서진 룸사롱 사건이요? 예. 95년도에 있었고 장진석, 김동술 이런 등등 이런 분들이 사형 집행된 게 마지막 아니었나요? 왜냐하면 그 중에 한 분이 저하고 같이 살아 있어갖고. 찬스 쓰세요. 찬스 쓰고 있습니다. 예, 나중에 정봉주 의원님 답변해 주세요. 아, 저한테. 그럼 저도 기자님, 찬스를 쓰겠습니다. 기자님, 네. 검색하고 계세요. 마지막 사형 집행. 검색을 하고 있을까요? 예, 핸드폰 네. 안 가져오셨어요? 핸드폰은 가져왔는데 지금 예. 화면이 비치고 있어가지고. 지금 하지 말고 네, 있다 네. 갔어요. 왜냐하면 이거 보는 분들이 하나라도 우리나라 마지막 사형 집행이 언제 있었고 이게 국가인권위 권고가 2005년 있었는데 그 전에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사형 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네. 인권적 마인드를 갖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 와중에
국가인권의 권고가 있었던 거고. 네. 예. 그래서 더더욱 의미가 있었다라고 예. 보여지고요. 그 외에도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학생 때 그 행정고시를 잠깐 준비하려고 했었던 그 경험이 있어서 아마 그 젊은 20대, 30대 분들은 아마 그걸 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공무원 시험을 볼 때 행정고시 같은 경우에 나이 제한이 아마 그 당시에 36살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급 공무원 직원들은 또 더욱 나이가 어려가지고 32살인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뭐 공무원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그 당시에는 뭐 계급에 따라서 조금 나이가 따라간다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예. 공무원 시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급 직원들은 몇 세 이상, 나이가 많은 어떤 뭐 또 공무원 뭐 행정고시 같은 경우에 또 몇 세 이상 이 제한이 있었습니다. 몇 세 이상은 볼 수 없는. 네, 볼 수가 없는. 사실은 이제 이 당시에는 뭐 사회 모든 분야 자체가 한 살만 나이가 많아도 뭐 형님 뭐 이렇게 하면서 선배 문화가 굉장히 강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래요. 아, 지금도 그렇게. 지금 예. 조금 덜 약한데요. 약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것 자체가 나이 제한 자체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험생들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해결이 안 됐습니다. 아하.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있고 나서 행정자치부에서 이 시험을 주관하는 행정자치부에서 이 연령 제한을 폐지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상 그 우리 사회에서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굉장히 아주 작은 부분에서 큰 변화를 이끌어낸 게 바로 국가인권위원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국가인권위의 경고를 받아라, 수용해라. 근데 이제 보니까 인권위 활약을 보면 김대중 정부 시절에 2001년도에 만들었는데 노무현 정부 시절 때 꽃을 피웠어요. 예. 예.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 일단 인권위원장을 안경환 위원장 임명했었고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그리고 유시춘 예. 네, 위원이 상임위원 하면서 정말 오. 활약을 대단하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입장 표명을 했어요. 근데 이 입장 표명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국회 가서 닥달당해요. 인권위원들이. 독립기관인데 왜 국회가 가요? 그래도 국회 가요. 예산 때문에 독립기관이어도 예산 때문에? 국회에 배석해서 답변할 의무가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하고 위원장이 공무원 신분인 거예요. 그 조직 자체는 위상이 그렇죠. 대통령 독립기관이어도. 직속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꽃을 피웠죠. 근데 이게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웃기는 시도가 생기죠. 독립기구였던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예, 합니다. 아까 우리 김 변호사님 그 말씀하셨던. 얘기. 예.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대통령 직속하고 그 독립기구가 뭐 별거 아니잖아. 다 국가기관이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하늘과 진짜 땅 그 차이입니다. 차이를 잘 모르겠네요. 예, 그게 대통령 직속이라는 건 대통령의 지휘를 직접적으로 받는 거예요. 아하. 그런데 독립기관은 감사원 이런 기관이 독립기관이에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독립되어 있으면 이게 직접적인 관료들의 그 지휘를 안 받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부처들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지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직속으로 들어가도 예. 사실은 일을 하다 보면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지휘를 다 받게 되거든요. 근데 그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지휘를 받는다는 뜻은 관료 조직에 의해서 장악된다. 어떻게 보면 장악된다는 거예요. 근데 독립기관은 그게 불가능하죠. 근데 이제 주로 예산으로 잡으려고 해도 그렇죠. 결정적인 순간에 못 잡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위원회 성격에 따라. 그러니까 예. 이제 유시춘 위원 같은 분이 들어가서 그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과 소신이 확실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들어가서 막 움직이면 이게 독립기구일 때는 입장을 모든 거 내는 게 가능해요. 예. 그런데 이게 독립기구가 아니고 대통령 직속이면 전화 한 방이면 못하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찾으셨어요? 네. 1997년 예. 네, 12월 30일에 예. 사형수 23분이 사형 집행당한 걸로 마지막이었네요. 23명이요? 네, 23분. 그때 이후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24년 동안 네. 아니죠. 20년 동안 20년이죠. 네. 20년 동안 사형 집행이 없는 실질적 사형 제도가 없는 나라. 네. 이렇게 지금 분류되고 있죠. 유엔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콕 집었어요. 네. 경찰에 대해서 인권 경찰을 구현하라. 무슨 의미인가요? 그렇죠. 뭐 경찰하고 뭐 이런 구금 시설 이런 예. 데 쏠려 있다. 그래서 뭐 경찰이 뭐 수사권을 일종의 뭐 가져가고 싶으면 이거를 수사청, 개선을 해라. 기소청 분리해서 네.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5명 대선 후보들의 모두의 공통된 공약인데 네. 그렇게 가려면 경찰이 좀 자성하고 좀 나아지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행간의 의미인가요? 그렇죠. 또 경찰, 뭐 검찰 개혁 얘기가 막 계속 나오고 있긴 하지만 경찰도 사실 뭐 지난해 민중 총궐기 때 뭐 백남기 농민에 대한 물대포. 지지난해입니다. 지지난해. 예, 그렇죠. 네. 검색을 안 해보고 서 2015년 11월 14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16년인 줄 알았네요, 지금. 근데 어쨌거나 그런 좀 백남기 농민에 대한 그런 사건도 있었고, 예. 경찰에서도 좀 인권에 대한 좀 감수성을 좀 예민하게 할 필요가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네, 어느 정도 뭐 경찰이 수사권을 또 나눠지면은 또 엄청난 권력이 엄청난 권력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책임을 좀 준비하라. 네, 그것도 그렇고 또 인권위가 어느 정도 경찰을 또 견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무게를 또 실어준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거요. 이 부분은 제가 예, 이게 인권 침해가 예. 이게 거창한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아까 재소자 인권 침해 얘기하셨는데 재소자가 구치소로 넘어가기 전에 경찰에 체포되고 들어가잖아요. 유치장에. 예. 그 과정마다 인권 침해가 벌어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추행도 엄청나게 벌어져요. 맞습니다. 예. 예. 제가 들어갔을 때는 그냥 무조건 여성이 들어가면 옷을 빨가벗기고 막 이렇게 남자가 뒤지고 그랬어요. 국회의원도 막 뒤져? 아니 그때는 저 대학생이었는데. 아, 대학생 때? 네. 오래전에 내가 감옥에 갔을 때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내가 들어갔을 때는 국회의원으로서 무슨 조사로 들어간 것 같죠. 다시. 제가 1982년에 시위 주동해서 이제 그 형사한테 조사받고 유치장으로 넘어갔을 예. 때 그때 그 앞에 있는 여성들이 다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남성 경찰이 여성 속을 막 들여다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제 차례가 됐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어디선가 전화가 오니까 올라갔어요. 그 조사하던 사람이. 예. 그런데 그때 정경이 와가지고 대충 조사하고 빨리 들어가라고 저렇게 당하지 않으려면. 그래갖고 이제 휴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상황마다 특히 여성 재소자들 체포자들에게는 인권 침해와 성추행 사건이 벌어져요. 그때 대표적으로 부천서 성고문 사건 이런 그게 거 그래서 있었잖아요.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고문 사건은 우리가 너무 큰 사건이라 예. 이제 그런데 아주 온 경찰서에서 보편적인 다 일어나는 거고 그런 식의 성고문이 권인숙 양이니까 예. 폭로된 거예요. 그래서 일선 경찰에게 인권 감수성을 높여라. 이거는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수사권이라고 하는 막대한 권한을 가지려면 그거에 따른 책임성을 높이는 훈련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수준이 높아져야지 수사권 분리도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예.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경찰에게 주겠다라고 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더 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걱정하는 겁니다. 예.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서 검찰의 파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조직이 큰 10만이라고 하는 이 경찰 권력에다가 경찰 같은 경우에는 또 일선 그 경찰관이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정보권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이 경찰이 그러니까 경찰이 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수사권을 가져가지고 권력이 더 비대화됐을 때에는 오히려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소시민이니까 경찰의 수사를 받을 경우가 많지가 않은데요. 변호사가 어떻게 소시민이지? 대시민이에요. 대시민이야, 대시민. 그러면은 이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니까 예. 그렇지 않은데 그냥 우리가 조그만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누군가 경찰이 막 마음대로 압수수색하고 마음대로 잡아가고 했을 때에 침해당하는 인권 침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선 소소한 인권 침해와는 정말 상상을 불허하고 공포스러운 예.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도 개혁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논의에 이제 플러스에서 아직 지금 이제 이것이 부상되지는 않았는데 예. 이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갔을 때의 인권 개혁안 플러스에서 검찰이 비대해진 이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자치경찰제를 또 도입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되어 있는데 예. 아마 이 부분도 시간이 되면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야기를 하고 지시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최 의원님, 우리가 대학 다녔던 시절에 전두환, 그때 이제 군사 독재 정권이라고 우리 얘기했잖아요. 그때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한참 노태우 정권까지도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가다가 지하철 입구에서 불신검문. 네. 이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고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했잖아요. 교문 앞에 서 있고 네. 학생이 그 책상 가져봐. 그럴 때 기억나는 게 남학생들은 괜찮은데 여학생들 백을 뒤지면서 여성 네. 물품 나오는 걸 보면서 꺼내면서 낄낄 웃으면서 네. 이렇게 조롱했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저도 많이 당했죠.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은 어찌 그게 보면 다 인권 먼 침해고 옛날 같지만 불법이에요.
다 불법이잖아요. 네. 근데 당연하게 여겼죠. 불시에 지금 음주 측정하는 건 그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불법 아닐 불법 것 아니에요? 같아요. 왜 그거는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예. 불법 혹시 당해 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음주운전 안 합니다. 네. 예. 그런데 운전한 뒤 음주합니다. 그런데 예. 그때 이제 그렇게 사실 군부 독재 시절은 예. 그게 인권뿐만 치매인지도 모르고 당했던 그렇죠. 거네요. 그냥 사회적으로 예. 그냥 당연하게 여기면서 속으로 쌓이다가 그게 87년에 폭발한 건데요. 예, 그래서 그런 식의 일상적인 그 인권 침해는 검찰보다 경찰이 늘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 오히려 경찰의 DNA 속에 그 반인권적인 무엇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것도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게 검찰이 아니잖아요. 예, 경찰이기 경찰이죠. 때문에. 예. 우스개 얘기지만 이제 이렇게 영화 한 장면 옛날 공공의 적 보면 네. 아니면 투캅스 이런 거 보면 자 오늘 어디 술집 이런데 불법 행위가 있으니 거기 한번 나가서 조사해야 되겠다. 절대 이거 비공개다 그러면 경찰들이 형사들이 이제 지금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다 나와서 공중전화로 네, 자기가 알려주고. 거래하고 있었던 술집 사장들한테 전해주는 그런 장면들이 영화에 네. 나올 정도로 경찰 자정작용이 잘 안 됐었던 거거든요. 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참여정부 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 정부는 행정을 단순화하고 시민들이 편한 행정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많은 조치를 했는데 시민들은 정작 편해지지 않았던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일선 공무원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신뢰로 말을 하면 말단이라고 하는 분들이 시민들을 만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인권 문제도 똑같아요. 경찰이 인권 감수성이 높아지고 시민들을 대할 때 인권 침해를 해서는 안 돼야지 이게 검찰이 그게 없는 상태에서 권한이 주어지면 진짜 예. 걱정이죠. 김남국 변호사님 이번에 이제 그 후보들 대선 후보 그 선거 와중에 예. 다행히 홍준표 후보조차도 검경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는 찬성을 했어요. 네.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가만히 이렇게 보더니 나는 반대할 줄 알았지 그러더니 나도 찬성이라고. 예. 왜냐하면 검찰 출신들이 반대하는 분들이 의원들이 꽤 있거든요. 실제로요 이렇게 논의를 해가다 보면요 예. 다 찬성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법사위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검사 출신들이 네, 많아서. 많은 경우.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 예. 김진태 의원도 아직 의원이에요? 아직 1심만 받았죠? 1심이에요. 예. 예. 법사위 그러니까 간사입니다. 네. 그 법사위 회의록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요. 예. 그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고 하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이제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통과시키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는데 거기도 간사 아니에요? 예, 거기도 예. 간사해가지고 설득을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김진태 의원이 그것을 맡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네. 자 이제 경찰에게 실질적으로 이 인권 경찰을 구현해라라고 하는 것을 아주 콕 집어서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 맞춤형 그 원포인트 쪽 집게 관했단 말이에요. 예. 그 목표는 우리가 지금 예측하듯이 검경 수사권 분리. 검찰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요? 표면상의 이유는 이거예요. 경찰도 문제가 많은데 경찰을 뭘 믿고? 물론 지금 요즘 같은 경우는 워낙 국민들이 1,700만 촛불 시민이 검찰의 비위 사실이나 이런 걸 너무 네. 정확히 알고 네. 있기 때문에 네. 우병우를 중심으로 한. 예. 그런데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정작 속내에는 뭐죠? 검찰의 속내입니다. 예. 검찰 같은 경우에는 권한을 안 뺏기겠다는 건가요? 검찰이 가지고 있는 힘의 큰 두 축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소권인데요. 검찰이 기소를 독점해가지고 아하. 수사한 그 사안에 대해서 이게 범죄 혐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소를 유예를 할 수가 있는 이 기소 편의주의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검찰이 가진 이 두 번째 축이 수사권. 바로 수사권입니다. 이 검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그 형사 사건이 1년에 한 160만 건 정도인데요. 그 160만 건 중에서 검찰이 실제 담당하는 직접 수사하는 그 수사는 한 1.8%, 한 2% 미만입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98%를 경찰이 수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검찰이 이 수사권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을 수사 지휘라는 형식으로 통제를 할 수가 있고요. 예. 경찰이 압수수색을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청구를 하면 검사가 이것을 동의해서. 압수수색을 할지 말지를 결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걸로 통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이게 가장 문제인데 예컨대 검찰
검찰에서 진경준 검사장이라든지 예.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나 이런 것들을 첩보를 입수를 해서 검사에 대한 직접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검찰에서 그 사건은 우리가 수사를 하겠다라고 이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하면 이 경찰에서는 직접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렇게 경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통제하다 보니까 이게 검찰에서 가지고 있는 정말 막대한 힘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 수사권 자체를 놓고 싶지 않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 영상편지 생략하고 네. 그 기회로 최민희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50초, 50초. 경찰에게 인권 경찰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그래야지 검경 수사권 분리도 가능하다. 50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 마이크 보시고, 카메라 보시고요. 여기요. 예. 제가 20대 꽃 같은 시절에 경찰서에 들어가서 당했던 인권 침해 그리고 성추행을 생각하면 정말 저도 치가 떨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막강한 검찰을 개혁해야 되는 시점인데 누군가는 수사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수사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경찰에게 주려고 해도 경찰이 개혁하지 않으면 경찰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검찰이 기소 독점 그리고 수사권까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엄중한 시기에 문재인 정부의 발을 맞추어서 경찰이 인권의식 포함한 경찰 개혁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딱 맞췄어요. 예. 저희가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체감이 없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맞이하는 공기, 산소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느끼지 못하지만 사라지게 되면 결국 우리의 목숨을 앗아가는 대한민국 인권 선진국에서 지난 9년 동안 인권 후진국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업무 지시 7호 인권국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한 것은 어찌 보면 지금 당장의 개혁도 의미가 있겠지만 30년 미래를 보는 그런 의미 있는 개혁의 칼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인권의 강화, 바로 1700만 촛불 시민의 노력 덕분으로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사각지대에 있었던 예. 분들이 바로 재소자들입니다. 재소자들의 어떤 개구 사용, 그러니까 이미 인신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동을 할 때 수사받으러 나갈 때에 그럴 때의 어떤 개구 사용도 사실은 굉장히 침해. 개구 사용이요? 그러니까 이제 포승이나 이런 것들을 예. 하는데 과거에는 막 이렇게 뒤로 해가지고 완전히 묶어버려가지고 운신을 아예 못하게 했었거든요.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요. 미결수들이 사복을 입게 될 그것도 수 예, 있는 맞습니다. 것도 그것도 제가 노무현 말씀드리려고 대통령 때 바뀐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2003년도인가에. 미결수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의 어떤 추정의 일반인과 원칙, 예.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일반인과 똑같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는 그냥 무조건 이 수용복을 입고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역시 인권위원회의 결정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독방,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독방의 크기라든지 아니면은 혼거실이라고 해서 그 여러 명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이 재소자들의 그 수감방도 최소한 몇 평은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인권위원회, 이것들이 다 결정이 인권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그렇게 때문에 진짜 예. 그런데요. 책상 위에서만 결정한 거하고 살아본 사람들이 뭔가 보기에는 다르네요. 참 이렇게 웃을 수도 없고. 근데요, 예. 이 아까 세 가지 달라진 점 예. 있잖아요. 대통령 보고를 정례화한다, 인권 정례화하라. 이게 얼마나 위상을 높이는 건지 아세요? 아.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께 독대를 하냐 안 하냐가 늘 이슈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인권위원장이 대통령을 만나서 특별 보고를 한다. 이거 정례화. 자체가 예, 아. 그것도 정례화잖아요. 이게 위상을 엄청나게 높인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권고 수용률을 높일 높여라. 것. 예, 근데 요거를 그냥 높여라 그러면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뒤따라오는 기관장 평가 기준으로 인권위원회 권고 수용률을 이게 수용지수를 도입해서 평가에 반영하겠다. 무슨 뜻이냐면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공기관은 이런 공공기관 기관장 평가를 받아요. 예. 그 기관장 평가에 따라서 이 기관장이 점수가 일정 부분이 안 되면 면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인권위 권고 수용률이 낮으면 그게 이제 점수 반영 비율에 따라 예. 이게 기관장의 자리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게 할 수 있다. 이런 야, 얘기예요. 이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국민 내 인권 향상에 엄청나게 네, 기여할 수 있는 네. 업무 지시를 한 거네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행보하시는 거 보면 이거 하나하나를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준비가 예, 돼서. 위상 높이기 그리고 실질적인 대책 그것도
대통령이 지금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대책, 법 개정 없이 예. 그거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이제 조금 한 발 더 나가서 이렇게 이제 해놓고 실질적으로 다음 정부에 이제 뭐 계속 이게 그 민주정부가 쓰겠지만 만약에 이것을 이명박근혜 정권처럼 다시 되돌리려고 해도 불가역성을 만들기 위해서 법제화시키는 건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예, 법제화를 시키는 게 의미가 있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법이라는 건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제 법이 만들어지면 그 기준에 따라 시행령을 만들고 또 규칙을 만들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이 시행령이 할 사안을 법으로 올려서 계속해서 민주주의를 퇴행시켰던 게 박근혜 정부가 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전혀 못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깜짝 놀랐어요. 거기가 진행인 줄 알고 대답할 뻔했어. 네, 사실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 인권위원회가 독립기관으로 활동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바꾸려고 했었습니다. 이 인권위원회 자체를 독립된 기관으로 놓으려고 했던 이유 자체가 아까 앞서 이제 최민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대통령이 또 인권이 침해가 되면 바로 거기에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와 관련된 행정부의 권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독립기관으로서 독립된 목소리,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사실은 그거를 직속기관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강력한 비판에 부딪혀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 독립기관인 인권위원회를 장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권위 위원장도 사실은 그 위원들이 독립해서 추천해서 이제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호선해야 되는데 위원들을 정부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넣어가지고 그 위원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해서 사실상 그 위원장 자체를 기능하지 못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걸로 그치지 못해가지고 오히려 그 인권위원회가 하는 역할 자체를 못하도록 그 뭐 인원수라든지 예산이라든 것들이 이런 것들을 축소해가지고 인권위원회가 독립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인권위원회가 있었지만 인권위원회가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뭐 정부의 입맛에 맞는 어떤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제 기능을 못했다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사실상 우리가 기본권이 워낙 침해되다 보니까 그쪽까지 신경을 못 쓰고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네요. 그 인권위원 중에 한 분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유영하 변호사입니다. 세상에. 지금 변호하시는 그분이 인권위원이셨잖아요. 대통령의 인권을 변호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말 잘하세요. 그래서 그 유영하 변호사는 그분이 그 총선인가? 저는 순간적으로 헷갈린 게 유영하 변호사가 유영하 변호사 많이 그러니까 유영하 다들 변호사. 떼어간 분이지? 아니 근데 왜 그러냐면 예. 너무 그 위치하고 틀려갖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유일하게 그 접견을 하는 변호사인데 네. 우리도 아무리 이 국가 인권이 무너졌다고 할지라도 인권위원회라고 하면 그래도 좀 뭐 민변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과거에 무슨 시민사회 운동을 했든지 이런 분들로 생각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그분과 동명이인은 아닌가? 하는 순간적으로 착각이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들어가셔서도 그 대통령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을 했죠. 예. 세월호 관련 보고를 인권 보고할 때 유엔 다 인권 보고에 뺀다든지. 뺀다든지 이런 일을 하셨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아주 상징적인 거예요. 유영하 변호사님이 인권위원을 했다는 것이. 했다는 게. 네. 그냥 대통령의 수석과 같은 분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실세인 거죠, 실세. 국가 인권보다는 대통령의 입맛에 맞게 인권위원회가 네. 굴러가게끔 하는 이런 역할을 했고. 네. 자,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가 인권의 권고 수용률을 높여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지시라고 일단 생각이 이게 됩니다. 무슨 뜻인지는 좀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인권위원회의 어떤 인권 문제가 접수가 되면 인권위원들이 각 행정부처나 이런 데로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파악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서 그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조사위원들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 위원들은 이것을 보고 이것이 잘못됐다, 잘됐다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인권 침해 에 해당된다라는 그 판단을 하고 각 행정부처에 권고 결정을 내는데 이 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수용하는
그게 조항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각 행정부처에서는 그냥 참고만 하는 것에 그쳤고요. 예, 인권위원회 권고를 참고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더 문제는 사실상 이 참고를 한다고 한다면 서로 간의 국가 기관이니까 그 이 국가 인권위의 결정을 존중하는 어떤 취지의 회신을 보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예산상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차후에는 이런 계획에 따라서 하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좀 회신을 보내주고 개선을 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당한 결정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회신조차 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하고 이거는 정말 인권 침해가 중대한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형식적으로 부수적인 내용만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공고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방법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이 이 공고안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핵심 공고안을 어떻게 개선하는지에 대한 경과 추이까지 보고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최 의원님. 이게 되게 중요한 예, 거예요.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실례를 들어볼게요. 네. 그 감옥을 몇 년도에 사셨어요? 저요 그런 얘기를 예. 82년. 82년도에 네. 그때만 해도 교도관들이 재소자에 대한 폭행, 감금 이런 게 비일비재했었거든요. 이번에 2013년에 들어가 봤더니 네. 교도관들이 일체 재소자의 손끝도 못 대요. 오, 네. 재소자들이 뭐라고 하게 되면 징벌방에는 보낼 수 있습니다. 징벌방에 보낸 순간 이 재소자들은 어디에다가 진정을 하냐? 국가인권위원회에다 진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교도관들은 불편해하는데 대한민국 죄를 진 재수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인권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 교도소 내에서의 폭행, 그러므로 인해서 인권이 지켜지고 사고가 줄어든 게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 거기 들어가니까 느끼겠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그 2000년대 국가인권위원회 가치를 몰랐던 두 분들, 그분들은 거기를 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 결정한 사안들의 가장 큰 혜택을 보고 계신 분들이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 분 더 봐야 되죠, 이제 한 분 더. 한 분 더. 오늘 그분한테 저거 국가인권위원회 망가뜨린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인권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가시라고 한번 얘기하세요, 이따가. 영상편지. 예, 사실은 이제 그 인권의 가치. 박근혜 정부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되게 어렵게 그 자민련 세력과의 연대로 대통령이 그렇죠. 되셨잖아요. DJP 연합. 예. 그런데 그리고 뭐 경제도 되게 어려웠고 IMF 상황이었는데 그 민주주의에서 확실히 진전시킨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국가인권위원회 설치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부패방지위원회, 지금 이름이 바뀌었죠. 예. 그 설치하신 거고, 세 번째가 방송위원회를 만드셔서 그 전에는 방송 정책을 관료들이 다 했어요. 그런데 방송위원회를 무소속 독립기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의 중립성, 독립성을 네, 강조하기 네. 위해서. 네, 거기 그래서 방송위원회 계셨었죠? 부위원장. 부위원장? 네, 그럼 차관급인데? 저 직무대행까지, 위원장 직무대행까지. 오호, 장관급까지? 그러니까 제가 다 해서 할 게 없다고. 오호. 그래서 이제 다 해서 다시 낮은 곳으로 이만소서 방송 나오신 거예요? 네. 낮은 건 아니고. 아, 낮죠, 여기가. 정봉주 의원 가까이 올라고. 그래서 이 3대 국가기구를 만드신 거는 그 당시 상황에서 보면 대단한 의지였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킨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정말 지금 와서 봐도 DJ는 그냥 정치인이 아니세요. 예. 그냥 정치의 신이세요. 정신. 네. 정시진. 점신. 정시. 그러네. 정시진이 누구냐면요. 정봉주 의원께서 말지 사모 기자였는데요. 그때 이제 말지의 본명으로 글을 쓰거나 그러면 네. 반드시 안기부나 경찰이 뒷조사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못 나오게 하냐 부모님을 치세요. 그래서 이름을 우리가 가명을 다 썼거든요. 근데 그때 그 가명이 정시진이었어요. 그래서 시를 빼면 정신. 정진인데 하나 빼면 정신. 만담하러 나오셨어요? 저는요, 만담 코너를 하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 인권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방송위원회를 통해서 네. 사실 대한민국의 인권 지수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세계적인 인권 국가로 발돋움한 거 아니에요? 네, 발돋움했고 아주 모범적인 국가로 평가받았고 노무현 대통령은 어느 정도셨냐면요.
기억하세요? 참여정부 초기에 네이스 때문에 엄청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예. 학생 정보 그 교육, 인권 교육부. 침해다. 예. 그래갖고 난리가 났을 때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 방침과는 달리 네이스에 반대했어요. 학생 인권이 중요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물에 기름, 그 상황에서 기름을 부은 격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국가인권에 대한 비난이 막 전 사회적으로 막 일어났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권 보호를 위해서. 네. 그러니까 두 분 대통령님이 계실 때는 국가인권위의 위상이 정말 높았습니다. 존중받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9년 동안 거의 허수아비 역할을 했었죠. 인권위원회가 있었나요, 의원님? 없었나요? 없었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인권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오늘 오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강화 지시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이래 사실상 식물위원회, 인권말살위원회라는 악평을 받아온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바로잡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경찰에 대해서도 인권경찰로 탈바꿈할 것을 강력 지시했습니다. 조 수석은 인권 침해 사건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찰 및 구금시설에 개선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요청. 검경 수사권 조정에 염원을 피력하고 있는 경찰에 인권 문제 해결 없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검경 수사권 조정이 본격 궤도에 오르면서 검찰에 집중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할 수 있을지, 또한 그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지 지금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5월 25일) 목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두 번째 이슈로 들어가겠습니다. 전직 인권 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의 7번째 업무 지시 화두는 바로 인권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에서 인권의 가치를 우선하겠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근 미디어 오늘 기자 계속 함께 자리해 주시고요.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업무 지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였었죠? 네, 그 업무 지시 7호였죠. 네, 국가인권위에 대한 그거 꼭 호수로 네. 붙여야 돼요? 뭔가 있어 보여서 네, 호수를 붙이면 네. 그래서 국가인권위에 좀 힘을 실어주겠다 이런 좀 방점이 좀 찍혀 있는 예. 것 같은데, 조국 민정수석에 의하면은 그 인권위로 하여금 정부 부처 내 인권 상황을 점검토록 하는 등, 네, 인권위가 정부 부처의 그 인권 침해 파수꾼 역할을 하도록 역할을 이제 제대로 만들겠다. 예. 네, 인권위가 출범 이후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는 역할을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기관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예. 네, 이번에 그 인권위를 다시 예전의 인권위로, 네, 그러니까 인권의 중심인,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라는 문재인 2012년에 모토였지만, 그거 대통령의 그런 모토와도 좀 맞는, 네, 그런 업무 지시인 것 같아요. 예. 구체적으로 경찰 얘기도 하지 않았나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인권위원장이 대통령에게 특별 보고를 다시 하도록 그렇게 자리를 좀 마련했다. 예. 네, 이런 데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 정부 부처 어떤 기관 평가를 할 때 그 부분 인권위 권고 그런 지시 사항을 얼마나 좀 수행을 했는지 그 부분도 넣겠다고 한 것, 네,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예. 최 의원님,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가 상설위원회죠? 그럼요. 상설 국가위원회죠. 상설 그리고 국가위원회. 예, 이 상당히 그 위상이 높은 거고요. 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제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예.